아유, 반갑습니다. 비 오는데 오시나 고생 많이 하셨죠? 저희 댓글창에 벌써, 205분? 새로운 도전은 들어와 주셨고, 뭐, 빨리 시작하라고 두 분 인기가, 뭐, 제가 느끼기에는 하늘을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뚫려서 비가 오는지. 아이고, 연희님도 비 때문에 너무너무 요즘 고생 많으시죠? 저는 빨리 장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3시에 또 정규 방송 시작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비 오는데 어떠세요? 전 뭐 비 오든 말든 눈이 오든 든든한 부인이 옆에서 딱 지키고 있는데요. 아이고. 전 영감이 싸움다. 그래도 어린아이 민지 데리고 키우시느라고 근데 힘드시죠? 애가 엄청 네. 컸더라 진짜. 그래요? 예. 애들은 정말 부쩍부쩍 자라는가 봐. 네. 아이고. 말 안 들어요. 누구 닮았는지. 자기 닮았겠지. 애미 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본 방송에서 나중에 한번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강철님 별명 있으셨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북에 계셨을 때 네. 러시아의 아나키스트 마흐노라고 하는구나. 마흐노 부대. 여기서는 아마 바쿠닌일 거예요. 네? 바쿠닌, 미하일 바쿠닌이라고 발음이 달라서 우리는 마흐노라고 부르죠. 마흐노. 이거 의기해 보니까 이게 영어 발음이 그렇죠. 다른 게 많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칼막스 하는데 여기서 마르크스 이러잖아요. 맞아. 네? 그런 맞아요. 것처럼 네네네. 그 영어 발음 다른 게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쪽은 기본적으로 유럽식 발음을 좀 따르시는 것 같고 예, 저희는 예. 똑같은 알파벳이라도 미국식 따라가면 예. 조금 다르거든요. 여기는 미국식 영어고 우린 영국식 영어로 예, 배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 그런 것 이렇게 러시아는 제가 모릅니다만 프랑스어나 독일어는 아베 체대에서 A를 R라고 읽는데 미국은 A라고 읽으니까 아펙, 에이펙, 뭐 쥐인, 뭐 개놈 이런 것들에서 제가 트락토르라고 읽으실 때도 보면 그건 맞아요. 아마 러시아 쪽에서 온 발음이긴 한데 트락토르. 불도젤. 여기는 트랙터 트랙터 이런 식으로. 예. 불도젤. 불도젤 뭐예요? 여기서? 불도저. 예, 그것도 맞습니다. 불도저. 네. 그러니까 그나마 영어식 발음, 그러니까 영국식 발음은 비슷한데 이게 뭐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러시아 쪽 발음은 이제 그대로 쓰시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도시 이름도 보면 네, 맞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그리닝그라드 보고 여전히 뭐 상크트 빼찌르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는 상트 뭐 빼찌르 부르고 뭐 그렇게 부르나요? 어디 그렇게 뭐 이상하게 부르더라고요. 나라 이름도 달라. 우리는 맹고리아잖아. 예. 헝가리? 예, 맞아요. 헝가리? 네네. 뭐 벌가리아, 뻘스카 이거 다 다른 것 같아. 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불러줘야 되는데 어떤 거는 이제 미국식 뭐 헝가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원어 발음대로 해주는 게 네, 그런 의미도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빨리 한글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한글날 기념으로 그 언어 다른 것도 그리고 지금 뭐 301분이나 벌써 들어와 주셔서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저희 지금 하시는 왈과왈북이 구독자가 아직 2만 명이 안 되죠. 네, 안 되죠. 네. 17,000 정도. 네, 17,100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겠습니까? 많이 좀 네. 오, 언제 넘었어? 그래 너무 좋으래요. 네. 조금 많이 왈가왈북 많이 신경 써주시고 뭐 새날 오빤 갓나 스타일도 뭐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고정 팬들이 있어 주신 것 같아서 뭐 정말 저희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분들 계신데 두 분 무슨 행사가 있으면 좀 널리 알려주세요. 뭐 조용히 갔다 오시고 나중에 우리도 그 7일 날에 진주 강연 가요. 7일 언제? 9월 7일. 8월 7일. 8월 7일.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네네. 네. 아니, 제가 왜냐면 9월에 또 뭐 행사가 그게 잘못 올라간 거구나. 8월 7일을 9월 7일이라고 잘못 올렸구나. 그런가? 네, 저는 9월 7일이라고 봐서. 또 뭐 있지 않나? 8월 7일 행사구나. 네. 가족 여러분, 제가 틀린 거 아닙니다. 9월이라고 분명히 유 대표님이 잘못 들리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민예촌 행사도 아마 8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기도 하고, 네, 저희가 확실해지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뭐 두 분 또 바쁘게 비 오는데도 고생하셨고, 네. 전 그때 정의원 사태 때 이용수 할머니 요가는 글 썼다가 강연 다 잘린다면 없어. 네. 저희 PD님이 저 왈가왈북 화면을 좀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네네네 이거 왈가왈부 그 치시면 이름도 참 잘 장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왈가왈부 보시면 쭉 이렇게 여러 다양한 오빤 갓나 스타일은 임팩트 있고 강하고 가족 여러분들의 큰 사랑. 그래서 최소한 조회수가 2만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에피소드당. 근데 이제 왈가왈부는 뭐 오래된 거, 뭐 9개월 전에 올리신 거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당장 올리면 되게 평균적으로 한 3,000회 정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여기 2만 조회수 해주신 거 조금만 보태주시면 많은 좀 조회수 힘이 되지 않을까 왈가왈부게.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유 대표가 진짜 아이디어가 정말 착상이 좋거든요. 네네. 제목은 정말 잘 지어요. 네네. 우리 유 대표가 그렇지? 근데 안 받아서 그러지. 저는 또 무슨 얘기 하실까 좀 조마조마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전념하시도록 저희가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비 오는데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다들 두 분 바쁘신 중에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주변에 많이 좀 광고도 해주시고, 홍보해주시면, 더 성장하는, 오빤 갓나 스타일, 왈가왈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72분, 거의 한 400분. 아니, 네. 그 물난리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려고 씻고 머리 다 드라이브 하고 왔는데도 그러니까요. 어떻게 아이고. 정신이 없었는지. 귀시해 아이고, 보이네. 진짜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앞으로가 더 고생이죠. 이제 정리하셔야 되니까 또.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 가끔 이제 게시판에 이런 글들 올라오는 거 보면 저희들이 일일이 따로 댓글은 저는 잘 안 달립니다만 다들 보시고 질문 같은 거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에피소드에 좀 반영도 하고 하니까 많이 이제 해주시고 또 응원도 좀 부탁드리고. 네. 강철님은 인천이시죠? 네. 집이 왔다 갔다 하시기 쉽진 않으시겠어요? 네, 그래. 원래 잘못했죠. 서울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인천에 친구 있어요. 우리 집사람 친구가. 그 고향, 한 고향 친구죠. 나 동창. 그래서 그 친구한테 사실은 갔어요. 그때 애 낳고 한창 그런 거라 모자나 여성들은.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 옆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그때 임신해 있을 때거든요. 그래, 둘이 친구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일이, 서울 다니니까 이게 시간 띄우는 게 너무 아까워요.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아무리 빨라야 3시간, 4시간씩 걸린다는데요. 근데 우리가 탈북자들이 대체를 보면 지금 당장만 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걸 바라볼 능력이 안 된단 말이야. 글쎄. 어디에 살아야 그렇죠. 되는지, 어떤 집을 가야 되는지. 네. 자, 이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빤 갓나 스타일 13회. 태용호, 지성호 등 탈북인들에 의한 가짜뉴스 팩트체크 방송 북한 바로 알기 프로젝트 평화를 생각하는 북한 이야기 오빤 갓나 스타일 13회 저는 진행을 맡은 커투입니다. 오늘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김연희님. 네, 내 딸이 보고 싶다. 김연희입니다. 네, 그리고 홍강철님. 네, 남가북은 내 조국이다. 홍강철입니다. 네. 지금 밖에 비가 아마 지금도 오죠?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한 주 내내 비가 왔고, 다음 주에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인명 피해도 있었고, 아마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바로 제 옆에 앉으신 김연희 님이 어제죠? 어젯밤에, 아이고, 물난리 맞으셨다고. 저 영화 찍었어요, 어제. 아이고, 네네. 갑자기 그 기생충 영화 혹시 보셨어요? 봤죠. 네. 기생충 영화 제가 봤거든요. 그거 봤는데, 어제는 기생충 영화 보게 되면 그 주인이 변기 위에 이렇게 쪼그리고 올라앉아 있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어제 물 잠겼는데 침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나 나 기생충 주인이 됐어. 이런 생각했는데 참 우픈 슬픈 일인데요. 갑자기 화장실에서 막 물이 역류하면서 지하방인데 물이 들어오면서 진짜 물이 무섭다는 걸 정말 처음 알았어요.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 하는 게 순간에 방울이 쫙 몰아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잠겨서 한참 물 퍼내고 하느라고 꼬박 새고 어느 아침에 난 전기 시설 때문에 전기 감정돼서 죽지 않겠나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살아있더라고. 아이고, 뭐 장마가 무서워요. 연예님이 뭐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뭐 저희야 뭐 힘들다 뭐 해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래도 뭐 친인척도 있고 뭐 이게 있는데 뭐 연락할 때가 마땅히 이게 TV를 네. 보면서 뭐 홍수 났다, 뭐 물에 뭐 집에 물이 잠겼다 이런 말을 지금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건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아 저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당장 또 저한테 닥칠 줄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 참 이 일을 보면서 또 이번 홍수나 이런 걸 보면서 피해자는 꼭 서민이에요. 네. 예, 잘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피해를 안 봐. 땅속 지하에서 사는 사람, 밑에서 사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참 야박하다. 왜 서민들은 항상 자연이나 뭐든 데서 피해를 봐야 될까? 언제면 이 서민들이 정말 혜택을 받고 동등한 위치, 권력자든 서민이든 똑같은 위치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 살 수 있는 세상은 언제 올까라는 생각이 어제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네. 예, 지하방에서 물에 잠기는 건 다 서민이죠. 네,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평양 생각 더 많이 나셨겠어요. 그렇죠. 평양에서 저온 아파트에서 뭐 북은 또 지하에서 사람이 산다는 걸 전 생각을 못 해봤어요. 북은 지하에서 사람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남쪽에 와서 알았던 게 엄마 지하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또 제가 경험하고 하면서 그냥 슬프지만 않고 좋은 하나의 경험을 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고, 네, 뭐 여러분 많이 위로도 보내주시고, 예, 뭐 연희님 외에도 혹시 이제 집에 물 피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힘 받으시도록 저희가 마음으로나마 좀 응원드리겠습니다. 마침 또 오늘 저희가 그 북한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부동산 3법이 통과되고 해서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연희님이 그런 큰 일을 당하셔서, 네. 강철님은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 저는 뭐 탈북 유튜버들 우리 비난한 고소 준비하느라고 녹취 요즘 지금 뜨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신성국 신부님과 함께 마리스타 수도원에서 칼기 토론회에 있었어요. 아, 네. 칼기 토론회에서 또 김현희 편을 또 제가 준비했고요. 그렇게 했고 또 뭐 언론인권센터에서 또 우리 또 모니터링 하는 거 있습니다. 요즘 또. 북한에 관련된 잘못된 방송 같은 거 네. 모니터하나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방송도 그렇고 그리고 또 꼭 해야 될 방송들을 하지 않고 있는 네? 그런 행태들 대한 것이 요즘 짚고 있죠 지금. 점점 활동폭이 넓어지고 깊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이게 너무 부담 큽니다. 작년에는 언론인권센터에서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든가 뭐라본 클럽 여기서 탈북자들이 나와서 북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되게 사기치는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제는 그걸 떠나서 모든 KBS, SBS, MBC 모든 뉴스들을 보면서 실제 남쪽의 언론이 북과의 남북 관계에서 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어떤 걸 사슬대로 나가야 될 때 어떤 때 주목을 주고 또 나가야 될 걸 왜 숨기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평양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이십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제 두 분이 뭐 행사가 금요일, 토요일 연이어 있었는데 뭐 말씀도 안 해주시고 조용히 갔다 오셔서 저희가 미리 알았으면 좀 광고도 드리고 했을 텐데 김현희님 금요일 날 기자회견 있으셨어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우리가 또다시 이제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게 4월 8일로도 앞두고 있고 또 여기에서 60년 동안을 가족과 생립을 하고 남쪽에서 아직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비전원 장기수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43분인가 그분들이 다 올라가고 1차 올라가고 2차로 못 올라가신 분들이 43분인가 있었는데 다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 14명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더 미루지 말고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빨리 좀 해결해 달라.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전 박근혜 정권 때 벌어진 이런 범행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그냥 내면하지만 말고 전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을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정권에서 책임지고 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심정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한테 하루빨리 우리 비전원 장기수와 저를 고향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기를 바라는 촉구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했죠.
저희가 사진도 조금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뭐 7월 31일 통일부 앞에서 하셨나요? 네. 네. 그래서 그 현재 지금 말씀하시면 14분의 비전향 장기수분들 미송환, 근데 이제 송환을 희망하시고 계신 분들하고 평양신인 김현희님, 그리고 해외 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사건 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잡아서 이제 조금 해결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촉구를 하셨고,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무슨 김영삼 정권 때 뭐 장기수분들 다 보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때 이게 비전향 장기수만 보냈다는 뭐 약간 꼬투리라고 해야 될까, 말장난 같으니까 억지로라도 전향서를 쓰신 분들 혹은 뭐 목사님이나 도와주시는 분들이 대신 무슨 전향서를 써준 이런 분들은 전향을 했기 때문에 약간 뭐 체제 경쟁 비슷하게 안 보내주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두 분은 되게 잘 아시던데 뭐 박종린님 지금 네. 대장암 걸려서 그쵸.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 소식이 뭐 오마이뉴스라든지 나오고 저도 이제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4분 계시다가 다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 14분 살아계신 걸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네. 게 뭐냐면 이번에 뉴스들을 보면서 북에 올라가 있던 전쟁 포로, 국군 포로라고 하죠. 네. 그 포로가 50년 동안 북에서 살면서 당원으로까지 뭐 살고 있다가 이번에 어떤 이유인지 탈북을 해서 내려왔잖아요. 이번에가 아니죠. 한 뭐 몇 년 됐는데 이번에 그게 법적으로 판결이 내렸잖아요. 북에서 손해배상해라. 네. 이런 법까지 체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참 남쪽에는 현실적으로 북에서 내려오신 이 전쟁 포로들이 아직까지 30년, 40년을 감옥살이하고도 아직까지 고향에 못 간 전쟁 포로들이 현재 있는데, 이분들이 뽀져서 여기 지금 gat혀 있는데 저런 판결이 어떻게 날 수 있을까라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챙겨줘야 되겠지만, 정말 정당하려면 이게 남쪽에 현재 억류되어 있는 전쟁 포로들, 북의 전쟁 포로들 빨리 북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김현희님을 포함해서. 네. 네. 홍강철님. 이거 네. 48년도에 네. 그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되죠. 그 세계 인권 선언에서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든지 떠날 수 있고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가진다 하고 세계 인권 선언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6.25 전쟁 그 정전 협정할 때 당시에 그 북에서는 포로를 100%다 교환하자고 했거든요. 북에서. 그랬는데 미국이 들고 나온 게 이 인권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의사를. 가겠다는 사람만 보내자. 이렇게 가겠다는 나라로 보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인민군 포로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동남아 쪽에 다른 나라들에 가다가 그 바다에 빠져서 자살하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기사로도 다 나왔고요, 임선에. 네네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 나니까 가겠다는 사람만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근데 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뭐 강제로 사상을 전향하라고 뭐 네. 포갑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네, 그러다 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거제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북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남쪽에서 이랬으니까 북쪽에서도 뭐 이런. 네. 네. 그랬으니까 북쪽에 남은 포로들도 자기 의사에 반하게 사상 전향을 해서 남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결도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슬픈 일이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세계 인권선언에 다 협약한 나라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니까 세계 인권선언대로 해야죠. 가겠다는 사람 보내주고. 근데 여기 북에 있다가 내려온 국군 포로들, 그분들이 내려와서 하는 소리가 5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도 감옥살이 했다는 소리는 없더라고. 네, 그렇죠. 근데 현재 남쪽에서는 감옥살이 30년, 40년 했잖아요. 네. 뭐 저희가 조금 떼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뭐 지금이라도 생존해 계신 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뭐 이거는 뭐 체제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그런 체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도는 대한민국 정부나 시민들도 조금 용인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네. 생각해 보니까 직접 제가 당해봤잖아요. 네. 분단의 이런 비극을 좀 정말 먼몸으로 받았는데 생리별 가족과 헤어지고. 제가 당하면서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보고 싶은 사람 볼 수 없는 거, 만날 수 없는 거, 가족의 생리별, 이게 정말 큰 고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힘들지만 어르신들 보면서 비전의 단계수분들 하루하루 자기 옆에 계시던 분들이 한 명 한 명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장례식장에 앉아 계시는 서신들 보면 전 돌아가신 분보다 거기 앉아 계시는 분을 보면 더 눈물 난단 말이에요.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 또 그럴 때는 아 나도 저분들처럼 할머니 될 때까지 못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8년 동안을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소중한 정말 군적 같은 딸이잖아요. 8년 동안을 저를 기다리다가 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도 어머님은 제 얼굴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질 수는 있고 제 목소리를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최소한 내 목소리는 좀 들려주고 싶다. 제가 생각하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가족 같아요. 저는 억만금을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게 제 가족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서로 이런 사상 이데올로기 그걸 좀 잠깐 내려놓고 이런 가족과의 생리별 이것만은 좀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네, 뭐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충분히 이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뭐 좀 길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토요일 날 또 행사가 있으셨죠? 네, 북콘서트. 아, 북콘서트. 여러분 이게 그 책 출판 기념 콘서트가 아니고요. 북녘에 대한, 북한에 대한, 북조선에 대한, 북측에 대한 콘서트네요. 네. 북녘북. 근데 그걸 우리 그 모임에 그 통일중매군 네. 그 모임에 계시는 분들도 오셨거든요, 이게. 네, 이거 사진에 나왔죠.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또 북콘서트라니까 책 파는 콘서트인가 해서 책 사줄라 다 오신 거예요. 책 사줄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마음도 따뜻하셔라. 그 책은 어디서 파냐고 묻고 있는 거죠. 예, 그날 또 재밌게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원래 희망세 단체 노래 극단의 공연이었어요. 북녘북 북을 알리는 이런 콘서트였는데 희망세라는 단체가 원래 부산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고 전문 북의 노래를 불러요. 원래 발성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남쪽 사람이 북의 노래를 소화시킬까 했는데 정말 북쪽 예술단 못지않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래도 하고 도중에 그 한겨레 기자이셨던 그 진천규 기자님과 지금 현재 재미 언론인인데 그분과 제가 또 토크쇼도 하면서 이런 북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희 사진으로 쭉 지금 나오는 네. 게 이제 이거 예, 토크쇼 토크쇼. 사진. 네. 네. 아유, 그래도 그나마 좀 기분 전환이 되셨겠어요. 네, 강연 가시고 하면. 네. 그게 그 중에는 탈북해서 오신 분도 여러 명 계셨어요. 같이 우리 통일중매군에. 근데 그분들은 정말 깜짝 놀랐다고. 남쪽에 이렇게 이때까지 탈북자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숨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탈북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편안하게 내 고향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 고향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든든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저희가 안아드릴 때 그럴 때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가 더 강해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을 자꾸 분리하고 너희들의 정체성 그분들이 자라온 혹은 생각해온 것들 버리고 뭐 진짜 일제시대처럼 사상 전환을 해라 이런 식의 강요로는 사회가 더 이질감만 생기는 거죠. 오히려 그분들을 따뜻하게 하나로 편안하게 그분들이 지내왔던 걸 우리가 들어보고 하는 뭐 콘서트나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태용호 얘기를 먼저 좀 할까요? 태용호가 무슨 법안을 하나 발의했다고 그래요? 홍강철님? 네. 뭐죠?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 거기서 그 대한민국 재산을 파괴할 경우에는 뭐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이거는 흔하만한 짓입니다, 이거. 그 전에 뭐 검찰에서 저 북쪽의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뭐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웃죠. 이건 흔하만한 짓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파손을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뭐 조항을 신설해서 이제 이거를 뭐 발의한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죠.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데 태영호나 지성호나 박성학이처럼 이따 이 짓 하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만들지 않게끔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부가 청와대가 상황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탈북자들이 거기에 협력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모아서 힘을 실어줘야죠, 정부에. 그런데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고 뒷다리만 잡아당기고 허튼 짓만 하니까 상황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고 이제 이런 법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는 지금 한쪽에서는 북에 관한 북 콘서트, 뭐 노래극단 이름도 멋있네요. 희망새. 이렇게 뭐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와중에 저희가 태용호, 지성호 될 때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한치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우리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딱 정해진 대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네 이게 참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는 척 하는 사람 깨우기가 더 힘들다. 자는 사람 깨우는 것보다 자는 척 하는 사람 깨우기가 더 힘들대요. 아, 저 조금 이해했습니다. 무슨 그죠? 말씀인지. 네. 네. 자는 사람 깨우면 깨어나요. 근데 자는 척 하는 사람은 아무리 깨어나도 안 깨어난단 말이에요. 모르쇠 하고 네. 북한은 나쁜 놈 알면서도 네. 북한이 실정을 알면서도 북한을 일부러 비난하고 네. 북한을 일부러 악마화하는 이런 그런 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평화 번영의 시대잖아요. 그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어떡하나 남북의 뭐 정말 결호와 하해와 어떡하나 물꼬를 뚫어보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정말 권한이 많은데 구석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거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하나 이 국민이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디딤돌이 돼주고 버팀돌이 돼주고 뭔가 그런 힘이 돼줄 이런 생각을 하나하나 그런 대안을 내야 되는데 오직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것만 하니까 태영호나 지성호 같은 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국회로 내세운 이 통합진보당 아니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 네. 예, 제가 깜짝 네, 미래통합당. 네. 최악의 실수였네요. 이 미래통합당의 이 큰 실수인데 이 태영호나 지성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뭐 하겠어요. 예, 북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정말 꺼불도 없고 하여튼 국회의원으로 내세웠으니까 뭔가는 해야 되겠고 돈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1억 넘죠. 국회의원 네, 네. 그리고 돈이. 이제 플러스해서 뭐 사무실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지원금 같은 네. 거 합치면 한 2, 3억 그만한 정도. 네. 수많은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으면서 무슨 짓은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근데 이런 범죄자들이 갈 길은 북과 함께 남이 결호하는 길로 가면 안 돼요. 결호가 돼서 야 우리 이런 범죄 저지르는 사람 너 죄값 치러라 할까 봐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꼭 북이 붕괴돼야 되는 길로 목숨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남남 갈등 남북 갈등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깨우쳐 주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냥 징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태용호 씨도 아마 이게 이제 통과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을 잡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여기서 북한 이주민 한 분이 이렇게 저기 어디죠? 김포 강화 쪽을 통해서 이제 월북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얘기하기도 그래서 그냥 이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사건이 흐르면서 조금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 하면 조금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러면 콩강철님이?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그 북으로 돌아간 애가 네네. 그 친구가 뭐 성폭행을 했다는데 남한 사회에서 와서 있으면서 네, 성폭행을 했고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면서 예? 그 처벌이 무서워서 월북한 거다 이렇게 네. 알려졌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또 덩달아서 또 이 남한 사회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단체의 그 대표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것도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까지도 나서서 또 뭐 북한에서 정말 성폭행은 그 일상화되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남한 사회에서 성폭행을 해서 그 처벌이 두려워서 지금 월북한 걸로 여러 언론에 밝혀졌기 때문에 봐라 북한에서 이쪽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낮고 뭐 폭력적이다 성폭행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얘기가 흐르는 것 같아서 저희가 꼭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게 일상화됐기 때문에 탈북 남성도 이게 도망친 북으로 돌아간 애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전수미 변호사인가요? 네네. 그분 자체도 그 탈북 단체에서 근무하면서
그러면 근무하던 당시에 그 탈북단체 그 탈북 남성으로부터 이 성폭행을 당했다.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 이야기도 그러거든요. 북에서 예? 성폭행은 일상화됐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북쪽 남자들은 다 그렇다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북에서도 성폭행,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범죄 사건, 이런 사건은 북에서도 중범죄입니다. 중범죄에 속하거든요. 그 이런 얘기 들으면은 뭐 지금 표정은 뭐 애써 표정 관리하시지만 불쾌하고 화나시겠어요. 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네. 많이 불쾌하죠. 그죠. 이게 제 어렸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 강간에서 총살 당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무산역전 앞에 철도 아파트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1층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대시했는데 여자가 콧방귀 낀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괘씸하니까 화가 나니까. 네, 화가 나니까 밤에 퇴근해 들어오는 그 여자가 또 철도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퇴근해 들어오는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자기 집에 끌고 들어와서 강간한 거죠. 그래서 그 총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성범죄도 중범죄거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북한 형법에 그분들도 이야기하시는 그러더라고요. 북한 형법에는 그 추행제, 성추행제 그런 게 없다고, 그런 것 자체가 없다고 이러는 거죠. 아, 그래 제가 어제 녹화하게 했었는데 왈가왈부에서. 네. 네. 이거에 성추행이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강간은 물론 강간은 범죄고 성추행도 범죄죠. 이거는 인간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 겁니다. 이게 윤리적으로도. 그러니까 형법에 성추행죄가 없다고 해서 그게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형법은 가장 그 형을 많이 져야 될 때 이런 걸 우선 밝히긴 했죠. 그게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추행죄가 북에서 그 처벌 대상이 아닌 건 아니죠. 우리 지금 더군다나 또 제가 이게 안타까운 거는 여기 와 있는 탈북 여성들이 이제 전수미 변호사님이나 그다음에 이제 통일연구단체 연구기관 이런 분들도 보게 되면 탈북 여성들을 이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면담을 거쳐서 인터뷰를 거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탈북 여성들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북에 있을 때 우리는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해도 권력자들한테 몸을 바쳐야 하고 뭐 심지어 뭐 시장에서 시장 관리비를 사용료를 내지 못해도 몸을 바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장 사용료라는 거 우리 북에서는 시장 사용료라고 말하거든요. 시장은 시장관리소가 관리합니다. 시장관리소가. 근데 그 시장관리소에는 대부분이 관리원들이 여성들이거든요. 아주머니들. 그리고 그 남자가 있다고 해도 이 시장 그 청소하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 경비 서는 할아버지, 이런 할아버지들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몸 바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리고 시장에 있는 그 이 매대라 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대. 이거는 내가 내 돈 내고 싸는 겁니다. 국가로부터. 시장관리소 돈 내죠. 여기서부터 합니다. 여기는 내 매대다. 네, 나의 매대. 네. 이 매대 값이 얼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 하면 그 100만 원을 시장관리소에 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싸는 거거든요. 여기에 권력자가 개입할 자리 없습니다, 이게는. 그리고 사실 매대를 사는 비용도 뭐 상당히 저렴하다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보면 시장 사용료라는 것 자체는 몇백 원에 불과합니다. 하루에. 근데 그 몇백 원 내지 못해서 몸 바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탈북 여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나 집사람 친구들이나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콧방귀 낀다. 어느 새끼 내 몸 다친단 말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북에 있을 때도 그런 거죠. 물론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그 집사람 그 친구들은 다 하몽 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몽 얄개라 그리거든요. 북에서는 하몽 얄개라 해서 얄미운 개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렇게 얄밉게 노는 거죠. 하몽 여자들이. 세긴 셉니다. 세지만 세다고 해서 그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북쪽 여성들도 내 몸 다치면 그 자리에서 다 그 터치한다. 그거 북쪽 여성들은. 그러니까 더 똑부러지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남한 사이에서도 그러죠. 뭐 북쪽 여성들은 정조관념이 강하다. 근데 그 정조관념은 강요된 정조관념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강요된 정조간염이나 뭐 아니든지 간에 예? 둘 중에 그렇지만 이 정조간염이라 강하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여성들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 예? 그럼요. 네. 근데 그런 여성들이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는데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는 건 이건 어느 도달이죠. 그렇죠. 뭐 작은 우리가 뭐 누차 방송 드렸습니다만 작은 단위부터 신소할 수 있고 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으니까. 예, 다 있는 거죠. 네. 저 북쪽 같은 경우에 남쪽에서 보면 우선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대체로 보면 권력에 의한 성폭행 이런 게 많이 올라와요. 뭐 같은 등급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갑을관계가 있을 때 난 널 취할 수 있어, 넌 내 밑이야 이런 게 자성이 될 때 바로 성추행, 성폭행이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남쪽에 다 자본주의고 개인 영업이고 개인 회사 이럴 따라면 그 사원들이 노동자로 직원으로 들어가면 이 회사에서 잘릴까 어쩔까 이런 군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말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남과 북의 문화가 다른 게 북은 국가에서 배치해준 자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뭐 어떤 이유로 내오기 전에는 그 누구도 터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회사 회장이든 누구는 함부로 이해를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배인 회장부터 회사 회장이든 노동자분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장이 잘못하고 지배인 잘못하면 생활청한테 지배인 동무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불관계가 조성되지 않고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힘들 거다 생각하고 요게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2017년대 여성가족부의 일반 설문조사에 의하면 탈북 여성 25.2%가 남쪽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설문조사에서 그 여성들한테 너희가 남쪽에서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대처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그냥 묵색이거나 말 없이 그냥 나 혼자 새긴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이게 대답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물어본 게 그렇다면 너네가 북에서 이런 걸 똑같은 걸 당했다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말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내 상사나 동무들한테 말해서 토론해서 나 거치게 할 거다. 문제 제기할 거다. 이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탈북자들 자체도 북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고 제기할 거라는 거고 남쪽에서는 말도 삐끔 못하고 숨어 산다는 것을 이 사람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2020년 7월 13일 날 신케이 외신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에 2018년 탈북자 대상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42%가 탈북자들 신변 보호관에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는 게 뉴스가 나갔어요. 그리고 탈북 여성 N씨는 신변 보호관과 연애 관계로 연애를 했나 봐요. 신변 보호관과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임신된 다음에 이 탈북 여성은 그 신변 보호관이 기혼자라는 걸 알게 돼요. 기혼자인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하고 살아주겠지 하고서 연애를 했는데 임신한 다음에야 기혼자라는 걸 알게 됐고 관계를 끊으면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받습니다. 신변 보호관한테. 그래서 거기에 한 변호사가 정 변호사라는 사람이 상담을 시도했지만 그 탈북 여성은 연락이 두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변 보호관이 이 탈북 여성의 개인정보, 친구관계, SNS 게시물 이건 모두 갖다 파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재판에서 이렇게 실형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신변보호관이 출소해서 나중에 나한테 버벅이 어떤 버벅이 될지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성을 못 한다는 겁니다. 또 한 씨라는 어떤 탈북 여성은 정보사령관 병사와 1년 동안 관계 속에서 2차례 낙태를 한답니다. 근데 상대가 기혼자라는 걸 또 알게 됐죠. 그다음에 관계를 절대로 누구한테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된답니다. 강요해서. 그리고 그 사인한 대가로 500만 원을 받는데요. 그다음에 사인한 다음에 이 가해자가 다시 내 돈 내놔라라고 다시 요구를 한답니다. 그때야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걸 철저히 알게 되고 군 검찰에 고소를 한답니다. 고소를 했지만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법적인 구제나 이런 대책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신변 보호관에 대한 거 탈북 여성들이 대체로 많은 경우가 이런 탈북 단체장들이나 또 우린 자기네 회사나 이런 데서 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당하고도 참고 있지 않습니까? 구석에 신변 보호관 얼마 전에도 뉴스 나왔죠. 신변 보호관한테 여자가 성폭행 당한 게 이 신변 보호관한테 성폭행 당하는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 신변보호관 탈북자에 대한 신변보호관 제도가 공안 경찰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탈북자에 대한 신변 보호관 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여성한테는 여성이 해라. 왜 딱 남자가 신변 보호를 해야 되냐. 신변 보호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탈북자들한테. 탈북자들의 이 정착에 필요하다면 뭐 하나 센터라든가 도움이라든가 이런 뭐 정책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꼭 경찰이 탈북자를 감시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한번 다시 좀 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주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퍼센테이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도 드렸고 또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북한도 변했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원도 지금 저렇게 큰 건물을 양으로 유지할 게 아니라 질적으로 혹은 또 여기 와서 계신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조금 이제 그 질적인 전환을 네. 한번 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그 일부를 정리 드리고요. 네, 다시 돌아오셔서 네, 김현희님. 제가 네. 이번에 그 외교부 뭐 이런 뭐 있었더라고요. 국회에서. 말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전수미 변호사가 나와서 그 참고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 중에 하나 정말 와닿았던 게 뭐냐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와 있는, 남쪽에 와 있는 탈북자 인권 좀 돌아봐 달라. 이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우리가 지금 제 옆에 지금 정말 처참하게 짓밟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외면하면서 저 멀리 있는 북쪽 사람의 인권이 왜 그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시급하게 알아봐야 됩니까? 또 북의 인권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가보지도 못했고. 거기에서 무슨 뭐 문제가 있다면 그 내부 문제이지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전수미 변호사의 말에서 정말 이분이 오랜 기간을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나섰다가 거기에 대한 함멸, 정말 이건 하나의 정치적 쇼고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사업 시스템이다. 이런 걸 알면서 다시 남쪽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일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정말 정치적으로 북인권을 써먹지 말고 진짜 진정으로 정말 그 북쪽 사람이 가슴 아프고 도와주고 싶다면 현재 남쪽에 와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그 인권에 대해서 좀 눈길을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아마 홍강철 님이 왈가왈부에서 하신 게, 저도 뭐 대본은 봤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이 사태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네. 그러니까 그 왈가왈부에서 제가 이제 그 뭐 내일이나 모레쯤 대표님 시간 네. 되면 올리겠죠. 네. 그것도 그렇지만 이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듣는 거죠. 제가 그래서 북한 형법에서 그 성범죄와 여성 인권 보장에 대한 그 조항들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제가 북한 형법에서. 그렇다고 제가 이 북한 형법도 뭐 북한에서 넘겨받은 자료로 또 아시지 마시고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국가범법이 무서워서. 나도 놀랐어. 북에서 보니 안 나와. 심지어 법무부에서 뭐 북한의 헌법, 민법, 그리고 뭐 형법, 이 주석서까지 뭐 900페이지, 1000페이지 다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네, 맘 놓고 말씀하시죠. 네. 이 북한 형법 18조에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이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목이. 여기에 그 1항은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는 용서해 줄 때 대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요구가 있을 때, 그러니까 피해자가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라고 이럴 때는 형사 책임 지우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그 피해자가 아무리 용서해 주라고 해도 용서 안 하는 그런 죄가 있거든요. 고의적 살인죄, 강도죄, 그다음 강간죄도 있습니다. 강간죄, 고의적 중상해죄, 고의적으로 남을 이렇게 상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럴 때는 피해자 측에서 아무리 용서해 주라고 해도 그건 용서 안 해주는 겁니다. 북위형법은. 그러니까 이제 성폭행 관련해서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네, 그렇죠. 네. 강간죄. 그다음에 또 보세요. 사형. 이건 사형입니다. 이게 제29조네요. 29조에 2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줄 수 없으며 임신 여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내리더라도 집행 못하는 거죠. 임신한 여성은. 애를 밖에 나와서 다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신한 여성과 어린아이에 대한 보호는 북한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임신한 여성이
7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네. 7개월이 되면 구류장에 못 넣습니다. 네네. 구금하지 못하거든요. 애 낳고 10개월이 지났으니까 이것도 형법에 있습니다. 네. 10개월이 지나야만 그다음에 그 여성을 다시 그 구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집행유예나 비슷한 겁니다. 그동안에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안 넣거든요. 북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남한은 야, 난 임신을 다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단 말이야. 네. 들어갔는데 옆방에 애기 엄마 있었어. 네. 난 지금 2달인가 됐나. 근데 그 애를 뭐 10개월인가 하여튼 네, 맞아. 그때까지 그 데리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 네, 네, 네. 와, 깜짝 놀랐어. 애기 엄마가 옆에서 우는데 네. 잠도 못 자겠고. 와. 근데 북은 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또 고무창한 내가 말인데. 북한 형법이 그렇다는데. 네. 39조. 형벌 양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 그러니까 형을 줄 때 무겁게 보는 조건입니다. 이게 사항에 보면 자기 보호 밑에 있거나 직무상 복종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게 이제처럼 강간,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게 다 속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요즘 이제 얘기가 많이 된 뭐 위계에 의한 그렇죠. 성폭행이라든지 권력 관계라든지 네, 그런 게 속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지 못해서 그러지 이게 사실은 다 속해 있는 거거든요. 제192조 여성에게 금지된 노동을 시킨 죄. 여성의 법적으로 금지된 노동들이 있죠. 예? 그 노동을 시켰을 때는 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단련행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93조 대표적인 문화발입, 보관, 유포죄. 성목화물을 반입하였거나 보관,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 형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261조 매음죄. 매음 행위를 여러 번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 단련행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 여기보다 더 세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그 처음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여기서 성폭행 저지르고 뭐 월북했다 그 처벌이 두려워서 그때 이제 처음에 나왔던 이슈가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뭐 성에 대해서 좀 문란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장경욱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면서 네. 아마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밤마다 넘쳐나는 그 향락과 뭐 음란을 부르는 이 초대창과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과연 떳떳하게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거냐. 네. 네. 제262조입니다. 음탕한 행위죄. 이 1항은 여러 남녀가 모여 음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2항 앞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탕한 행위. 네. 우리 친구 중에 그 어머니가 우리 무산에 그런 게 있거든요. 칠선여조라고 있습니다. 칠선여조라고. 네. 그러니까 그게 칠선여조가 뭐냐면 그 7쌍이죠. 그러니까 남자 7, 여자 7 해서 우리 가라지봉이라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 가라지봉이라는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럿이서 음탕한 행위를 한 거죠. 아, 북한에서도요? 아, 네, 거기서 우리 그런 아이 일이. 적입니다. 80년대. 네, 네, 네. 80년대 한 중후반? 뭐 맞아. 우리가 중학교 때니까 한 후반쯤 됐죠. 7, 8년쯤 됩니다. 86년? 어째. 근데 그때 그 친구 어머니가 거기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 이름은 뭐 말 못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군관이었습니다. 그럼 또. 아버지가 군관이었는데 집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그 엄마가 나가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노동교화소 갔습니다. 3년. 와. 그래도 하도 남편이 군관이니까 많이 봐줬죠. 그래서 관계 3년 가고 남편은 제대되고 이랬죠. 이렇게 셉니다 이게 형벌이. 그다음에 270조 비법 혼인죄 및 가정파탄죄. 탐욕 그 밖의 비례란 동기에서 여러 대상과 혼인하였거나 다른 사람이 가정을 파탄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노동 단련행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다른 가정 파탄시켜도 가는 겁니다. 이게. 예? 제293조 강간죄 이 1항 폭행 협박하였거나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이용하여 여성을 강간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2항 앞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륜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10년 이상도 처하게 되었다는데요. 강간하면 사형거지도 갑니다. 이게. 10년 이상이면 상당히 중한 거죠. 예. 북은
형벌을 정할 때까지가 이게 그 과정이 여러 과정 거치면서 그 형벌을 주겠나 말겠는가를 많은 고민을 하고 주는 거지. 네. 일단 형벌 주게 되면 형벌은 무섭습니다. 북한 형벌은. 그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뭐 1단계, 2단계 쭉 이렇게 예. 뭐 네. 자기 반성하고 네. 여러 그렇죠. 과정 거쳐서 그렇지만 노동교화소에 일단 발 들여놓으면 무섭단데 그거는. 상상 초월하는 됩니다. 거기는. 제294조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을 강요하여 성교한죄. 이게 그겁니다. 얘기를 말하면 위계의뢰한 네? 그런 네? 성추행 이런 거죠. 성폭행 이런 겁니다. 첫째,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을 강요해 성교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 단련행위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 교화행위에 처한다. 둘째, 압항의 행위를 여러 여성에게 하였거나 압항의 행위로 여성을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 교화행위에 처한다. 제295조 미성년 성교죄도 있습니다. 미성년 성교죄.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과 성교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행위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행위에 처한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노동단련형과 노동교화형이 있죠. 네. 이게 다른 게 뭐냐면 노동단련형은 공민권을 뺏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을 뺏지 않는다는 소리죠. 선거권을 뺏지 않은 상태에서 단련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설에 가서 시설 이름 생각 안 나네 갑자기. 노동단련대. 네. 예? 노동단련대. 이게 노동단련대만 전문 따로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원산인가 거기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는 겁니다. 그런 데 가면 노동 강도가 얼마만큼 세냐면 일반 노동자의 1.5배를 일해야 됩니다. 일반 노동자가 일하는 1.5배를. 그러니까 그게 노동 강도가 세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게 그 우리들한테 와전돼서 뭐 이렇게 무슨 뭐 아오지 탄광인이 어디 가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실 게 아니라 이게 일종의 교화고 교도소를 들어간 거니까 예. 이제 노동 강도 세고 정신 차려라. 오히려 네네. 노동교화소는 이제 노동교화형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노동교화형은 선거권 박탈하고 였는 거거든요. 네. 거기는 우리 교도소처럼. 그러니까 선거권 박탈하고 가게 되면 그 사람은 대신 노동교화소는 그 노동이 그 강도가 노동 단련형보다 세지 않습니다. 대신 선거권 박탈하고 그 다음에 내 문건이 꼬리표가 남는 거죠. 전과자가 되는 거죠.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노동 단련형은 전과자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당원이라 할지라도 잘하면 이 당증 안 뺏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사회로 어떤 뭐랄까 복귀할 수 있는 거죠. 전과나 이런 게 남지 않고 네, 복귀할 수 정상적으로 있는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1.5배 노동을 네, 노동 강도가 센 거고요. 이게 뭐 적당한 비율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왜 군대에서 요즘은 좀 바뀐다고 합니다만 이제 영창을 가는 게 있고 뭐 15일 이하로 가면 저희도 이제 군에서 전과가 안 났거든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영창에서 어떤 얼차를 심하게 받고 기합을 받고 뭐 예전에는 뭐 폭행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과연 비인권적이냐 반인권적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거를 그냥 무조건 감옥에 넣는 게 더 뭐 합리적이거나 합법적이긴 하지만 어떤 처벌이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북한의 처벌 제도를 무조건 이걸 뭐 사람을 어디 집어넣어서 이렇게 뭐 반인권적이다라고 볼 거는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제도가 다르고 여기는 그만큼 힘들게 노동하는 대신에 이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렇죠. 네. 지금 뭐 칠선여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홍강철님 늘 그러시지만 가감 없이 북한도 사람 사는 사회고 네, 이런 그렇다는 일도 거죠. 있다. 네, 네. 이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렇죠. 북한이라고 해서 성추행, 뭐 성폭행 이렇게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네? 그런 건 북한도 사람 사는 사회니까 있겠죠. 전 보지는 못했지만 있을 겁니다. 좀 봤어요. 예. 전 보지 못하고 전 경비 있었어요. 우리 옆집 아줌마, 저 군부대 저희 남편이 군관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군부대 내려갔는데 지방에 일동이 세대거든요. 군관 사택이. 근데 우리 옆집 아줌마가 젊은 아줌마였는데 우리 부대 저직지도하고 바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옆집 남편이 이거 탈영자 잡으러 나가 있는 동안에 한 달 동안 그 동안에 바람났죠. 그래서 우리 옆집에 와서 전시관 가지는 거 저는 경비 망 맞았어요. 아주 말리시지 그러셨어요. 아유 왜 그러셨어요. 그것도 그 망받을 때 봐주죠. 저도 군대 때 해봤습니다. 우리 사관장이 저도 사관장 앞발에 있거든요. 병사 때. 그래가지고 사관장이 전문 누기 하나 바람났어요. 사관장이. 그래서 외출할 때마다 날 데리고 가거든요. 망보라고. 내가 저 셌거든요. 병사 때. 정말 셌습니다. 내가 부대에서도.
그래가지고 날 데리고 나가는 거죠, 망부라고. 저도 왜 그런 그러니까 적 이제 있어요. 북한도 이렇게 2,500만, 2,800만 아직 뭐 3천만은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런 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사회고 법과 제도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법과 제도가 시작된 이유도 또 있죠. 그건 네, 이제 있죠. 저희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이제 한국도 옛날엔 강간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지금 이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뭐 이렇게 단계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금 홍강철님 말씀하셨듯이 아직 이제 북측에서는 이제 뭐 성추행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분화 들어가지 않고 그거는 도덕과 사회의 윤리로서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아직 형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야만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끌고 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꼭 집었고요. 이게 지금 CBS 라디오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7월 31일 방송에서 북한의 남성들은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 폭력적이다. 이런 방송을 1차 했고 또 8월 4일 똑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수미 변호사가 나와서 물론 외통위에서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북한 내가 뭐 저기 인권단체랑 물은 활동을 하다가 근데 저는 여기서도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들이 과연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인가? 아니면 말만 그렇지 박상하기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반북 활동, 못된 행동들을 하던 그런 단체가 아니었는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물론 전수미 저기 변호사님 개인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여기 있는 탈북민 그러니까 저기 북한 이주민들 혹은 북한에 대한 어떤 선입관을 실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과 편집과 뉴스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두 분한테 부탁을 드렸고 충분히 의사가 좀 전달된 것 같습니다. 또 뭐 전 이번 사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수미 변호사가 일반적인 탈북자를 다 대상한 게 아니라 특정적인 탈북 단체들, 특히 반북 탈북 단체들을 대상을 했단 말이죠. 삐라 날리거나 뭐 이런 단체들을 단체장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완전 반복적이고 또 그 사람들은 일명 박상화 같은 사람들도 이 대한민국도 우습게 보고 내 뒤에 미국이 있어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정부뿐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후원받았거냐 정교들 또 미국에서 민주주의 기금에서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 그 돈이 자기 돈으로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이 돈들이 그 사람들 생각에 아마 남쪽 일반 사람들은 아마 자기 밑에 발바닥처럼 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만큼 돈을 쓰면 룸사롱 다니고 이렇게 풍족하게 쓴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나니까 남쪽에 이런 변호사까지도 성추행하고 이렇게 제노라하고 이렇게 망동짓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전수미 변호사의 우려는 다 좋지만 특정적인 사람, 잘못된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우선 그 전수미 변호사님한테 그 상담을 했던 북한 여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안 했으면 그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여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저는 가슴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는 거고. 그리고 전수미 변호사님도 들었으니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고 또 자기가 몸담고 있던 그 탈북단체 네? 그런 애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렇죠. 본인 자체가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분은 북한 남자들은 다 저렇게 했구나. 이거 충분히 자기는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행동도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전수미 변호사님이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대상하고 있었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런 말 탈북 여성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랬을까? 근데 저 홍광철이 보면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이게 이런 일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사실 말에 그렇습니다. 박상학이 무슨 인권운동가입니까? 예? 아니 인권운동가가 자기를 찾아온 기자한테 벽돌 던지고 머리채 잡아 흔듭니까? 그게 사람 새끼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분이 증언하실 때 그 얘기도 분명히 하셨어요. 탈북단체에서 삐라를 뿌리는 것은 미국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회계가 투명치 않고 뭐 술값 쓰고 강남 룸사롱 다니고 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그 NED에서 네드에서 항의도 받았다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좀 선을 긋고 뭐 일반적으로 일반화시킬 수도 없을 것일 뿐더러 지금 이제 두 분이 나타나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홍강철님
김현희님 이런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리가 조금 브레이크라든지 좀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뭐 저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죠. 충분히 한번 가족분들도 생각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그 탈북민에 대한 그 나만의 법 교육을 하는 게 예? 하나원에서 4시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득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법은. 그런데 법은 인간이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 내 사람이라면 인간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그거는 가르쳐져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이거 하면 안 돼.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그 다음에 남의 여자 다치면 안 돼. 네 여자만 다쳐. 네 여자도 승인받고 다쳐. 이렇게. 이거는 가르쳐져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윤리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교육 시간이 적다고 해서 그 뭐 실제 몸으로 체력하기 힘들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원에서 자체도 이런 이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성교육도 하고 있고 법교육도 하고 있는데 탈북자들이 그 전수미 변호사 했던 것 같은데 이 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탈북 남자들은 그 이야기 해보면 법정에 가서 이야기 해보게 되면 무슨 그 다른 여성을 그 다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저 여자를 다쳤는데 내가 이게 무슨 잘못이야? 법정에서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법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데요. 이거는 인간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남의 여자 왜 다쳐? 누님은 날 다칠 수 있지만. 뭐야 이것도. 누님은 하더라. 야.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아니, 뭐 네. 근데 변수미 아니 전수미 네. 그 변호사님 말 쭉 들어보면서 아 이분이 북에 대해서 너무나도 딱 한쪽에 치우쳐 있게 살았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아무런 상식이 없이 그래서 거의 굳어졌기 때문에 북에 대한 포괄적인 상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우리 남쪽 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남쪽에 처음에 왔을 때 머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곳곳에 밑발짝한 머텔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짧은 기간에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다더니 얼마나 지방에서 출장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이렇게 머텔이 많을까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그런 또 머텔은 아니더라고. 근데 그러면 북에는 머텔이 없거든요. 그럼 머텔이 없으면 북에는 그 속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북에도. 그러면 물레방앗간 가냐 수수박 가냐 모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상식에 대한 전혀 모르고 일단 이런 정말 잘못된 반북 탈북자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만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조금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다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CBS 이 김현정의 뉴스쇼가 그래도 중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방송에서 조금 지나치지 않았는가. 특히 북녘 소식, 북한 소식, 북조선의 소식에 대해서는 뭐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혹시 그런 언론관에서는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중간에 계신 분들부터 조금 합리적이고 우리가 대화가 될 수 있는 분들부터 저희가 조금 간절한 마음에서 부탁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이제 그렇게 좀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사가 많아서 상당히 많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언급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현희님 처음에 그 반지하에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로 시작해 드렸는데 이제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북한은 주택 사정이 이렇다. 대부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제 또 새롭고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뭐 남은 시간 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족하면 또 다음 주에도 연결해 드리고요. 일단은 북한은 주택 사정이 어떻습니까? 네, 평양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동산 개념이 없잖아요, 북은. 부동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나 집을 사야지, 나 어떤 데 살까, 난 몇 평짜리를 살까 이런 개념이 전혀 없단 말이죠. 국가가 집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럼 배정하면 싫든 사람이 국가에서 주는 게 다 저을 수는 없잖아요. 난 더 큰 걸 쓰고 싶은데 조그만 거 줘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국가에서 준 거니까 내 돈 들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살다가 뭐 식구가 많아져서 애를 낳는다거나 하게 되면 더 큰 집으로 교환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집에 대한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남쪽에 오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들었어요. 이번에 이번 정부가 부동산 이거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거심하잖아요. 몇 번 차례 걸쳐서. 근데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남쪽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50명의 군사르가 한 명이 더 적을 잡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예, 그만큼 나쁜 짓 하려고 생각한 사람은 정말 아무리 전 정책이 나와도 힘들단 말이죠. 이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떡하나 막 여러 가지 방안해도 틈새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 주인과 새 들어온 사람이 두 명의 이익을 다 같이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한 명에게 이득이 가면 한 명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빈 골석을 찾아서 어떡하나 그 이득을 챙기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나 공익이나 일반 자기 친구들의 사정은 어떻든지 간에 나만 돈 벌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 짠 틈새를 노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는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자본주의 경제는 언제 공부하셨어요? 진짜 자본주의 경제요. 저는 이 모든 게 사람의 인성부터 모든 사람들이 마음부터 좀 제대로 네. 나 하나가 아닌 우리나라가 다 좀 제대로 좀 잘 되길 바라고 내 옆에 친구들이 다 함께 잘 살고 원하는 내가 99칸 집 쓰는 것보다 내 친구가 지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좀 더 정부의 이런 대응에 이런 고민에 좀 우리가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안타깝습니다. 북한에 주택 생긴 거 잠깐 한번 볼까요? 보면은 그 북한에서는 그 아파트 있죠, 북한도. 네, 아파트, 있고. 그다음엔 단층집, 단층집을 땅집. 네. 땅집이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땅집이라고 부르죠. 네. 우리는 단층, 아마 단층집. 저희들이 우리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거는 진짜 국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집을 무상으로 주느냐. 뭐 계속 들어도 아마 받아들이는 게 전월세라는 개념도 없고, 그죠? 예, 네. 그리고 또 평수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대체로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90평방 제곱미터, 그러니까 90평방미터 우리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90제곱미터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입삭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평방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쵸. 그 사람들은 대체로 몇 칸짜리 집이냐 이러는 거죠. 네. 방 몇 개. 네, 방이 몇 개냐, 우린 그러니까 세 칸짜리야. 2칸짜리, 세 칸짜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게 다르죠. 참 당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인민들이 불만 없이 본인들의 수요에 맞게 필요에 맞게 누구는 좋은 집 누구는 새 집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그렇죠. 맞춰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거냐 또 더군다나 어떤 일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북도 주택 사정이 충분치 못하거든요. 그건 어느 나라나 그 주택 사정 충분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의 집이 그러니까 북에서 주는 그 주택이 뭐 이 강남의 타워 팰리스처럼 뭐 비가 번쩍하지도 않고 예? 뭐 평양은 다르죠. 평양은 다른데 지방은 그러지 못한 집들도 많죠. 그렇지만 내 엉덩이는 붙일 수 있는 내 보금자리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것도 우기는 있죠. 대신 일 잘하면 되는 겁니다. 애 많이 낳고 예, 애가 많고 그다음에 혁신자고 하게 되면 새로 짓는 집에 큰 집에 먼저 전수주죠. 배정해 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교수다 의사다 해서 월급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그렇죠. 무슨 일을 하던 그 일에서 급수가 경로를 세워야 높아지면 돼요. 급수를. 네. 그러면 월급도 많아지는 네. 거고 거기에 그쵸. 맞게 집도 배정이 된다. 그치, 그런 거죠. 네네. 내가 어느 만큼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가, 예?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애 낳는 것도 같지 않습니까? 애를 많이 낳게 되면 북한에서는 영웅 칭호주거든요. 모성 영웅. 그렇죠. 예, 그리고 어머니대에 가면 어머니대에 가서 정말 토론도 하고 왼단에 올라가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애 낳는 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거죠. 나라 민족에 기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놓고도 그 사회적 기여도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애 많이 낳고 그다음에 정말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하면 그 집도 큰 거 차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북은 이렇게 집에 대한 그런 게 진짜 관심 없는데 뭐 당연히 뭐 주겠지 이런 건데 제가 이번에 수제 내가 물에 잠겨 보니까 이런 그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북에서 언젠가 2년 전인가 수해 한참 나가지고 네. 집을 쫙 다 쓸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재민들을 북부지구. 그래서 우리 고향 있는데 우리 고향 북에서 있는데. 새 집으로 싹 다 만들어졌어요. 새 집을 그러니까 북에서는 수해 나면 국가가 집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난 어제 수해 났잖아 지금 집을 이렇게 됐는데 물 뽑았어요 다 물 뽑았는데 아직까지 물 저벽하고 막 너절하고 다 젖고 했는데 누구한테 다운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청소업체 혼자 청소 못하니까 청소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3시간에 3만 원이라고 싸더라. 그래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는 야 이건 북에서는 우린 집도 다 지어줬는데 우린 집주인 그러니까 또 집주인한테 미안한 거예요. 집주인 잘못은 아니잖아요. 내가 수해난 게 그 사람이 뭐
장기라고 그랬나? 뭐 자연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집주인 보고 청소비라도 내라 그래 하는데 야, 집주인이 뭔 잘못인데 어쩔 수 없이 당한 거지 하고. 아유, 마음도 착하셔라. 저희가 이 북한의 주택 사정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 어디서 많이 들었어? 나 이제 이 북한 소식 잘 알아 하시는 분들은 쉽게 받아들이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 저거 좀 그런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0년 전, 40년 전 북한과 오늘날의 북한은 다릅니다. 아마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북한의 신시가지 모습을 보시면서 야 이거 거짓말인데 조작인데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낙후된 지역도 있는 거고 또 새롭게 변화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도 모든 것이 동일하게 강남처럼 올라와 있는 건 아니듯이 저희가 북한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저희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